오늘은요, 여러분 그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물권법인데요. 페이지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저당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물권법에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저당권은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가장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당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저당권은 지금까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당권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릴 때 은행에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 그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잖아요. 우리가 저당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을이 갑한테요 돈을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큰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혹시 너가 나중에 내 돈 1억을 빌려갔는데 돈을 못 갚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갑의 건물에 뭐를 하는 것이냐? 저당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담보를 잡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 이 갑의 건물을 경매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 대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 돈으로 건물을 돈으로 바꿔서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돈으로 바꿔서 그 돈에서 을이 돈을 받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담보제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담보를 쓰는 게 있죠. 그것을 인적 담보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는 은행권에서는요 누구한테 개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알죠? 제1, 제2 금융권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연대 보증이라는 것 것은 채무자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갚지 못하죠. 채무자가. 그러면 보증을 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갑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갑은 망했으니까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인도 돈을 못 갚는 것이에요.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연대 보증은 어떠한 단점이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또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든든한 것이 뭐죠? 물적 담보로 해서 물건 위에 보증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물적 담보, 이것을 이제 저당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적 담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담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경매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담보제도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고 우리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아니 개인과 개인 간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제도로 갔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것은 질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질권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전담포 들어봤죠? 그 전담포에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지만 끼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걸 서민금융제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우리가 반지나 시계나 이런 것은 동산이잖아요. 우리는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저당권인 것이에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보통 기본적으로요. 2문제 이상이 항상 출제가 되고요.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는 4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제 1억 원을 빌려주죠. 이 1억 원을 뭐라 한다?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피담보라는 것은 담보가 되는 객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정 채권이에요. 그래서 확정이란 말은 1억을 꼭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그러면 을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하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그래서 갑이 자기 건물에다 저당을 잡죠.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라고 저당권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을 이제서야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가 됐을 때.
그러면요, 여기 있죠. 이 갑이라는 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을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설정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요, 귤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자, 귤을요, 이렇게 보면 귤은 이렇게 8조각의 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그대로 이것을 준다 이 말이죠. 그대로요. 8조각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전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우리는요, 일부만 가져가라. 이것을 뭐란다? 그래서 일부만 가져가라. 이것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한다. 그럼 여기는 왜 저당권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알겠죠? 이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소유권은 먼저 점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사용하고 수익, 용익을 하죠. 사용하고 수익을 하고 또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유권은 세 가지의 권능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처분 권능을 바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저당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만 줬다? 일부만 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설정.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자기는 채무자인 동시에 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담보를 제공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동생한테 부탁해서 니네 아파트에다가 담보 좀 잡자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트에다가 남의 집에다 잡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보증을 쓴 거예요. 왜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증을 쓴 거죠? 물건 위에, 자기 집 위에다가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연대 보증하고 물상 보증하고 차이가 뭔가 지금 더 설명을 해. 연대 보증에는 갑이 1억 원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이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은 A라는 사람은 1억 원의 돈을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연대 보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잘못 쓰면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물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상은 물건 윗상자, 물건 위에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건물이요, 경매했더니 1억 5천이야. 그러면 최대 1억까지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그럼 5천만 원 내가 가져오죠. 만약에 이 물건이요 8천만 원밖에 안 돼, 경매했더니, 그러면 이 A는 8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2천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물건 위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물건만큼만 책임을 져. 그것을 물상 보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일단 한계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유한, 한계가 있다,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적 보증은, 연대 보증은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을 잡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등기,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당권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를 해요? 여기서 돈을 갚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돈을 갚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1억 원을 돈에 갚죠. 그러면 1억 원이 없어지죠. 우리 봐봐요. 이 채권 때문에,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원래는 을은 돈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나 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니까 건물에다가 담보를 잡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주된 거는 뭐예요? 주된 거래는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저당을 잡죠. 이 저당권을 뭐란다?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혹시 못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란다? 담보권을 실행해서 돈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채권을 주된 권리,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 그럼 주하고 종은 뭐냐? 이런 것이죠. 옛날에 이러면요, 진시황이에요. 진나라예요. 진시황 보면 진시황이 죽으니까 1000명의 계마병이 같이요 매장을 같이 했잖아요.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을 변제를 하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동시에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되셨나요? 같이 없어져. 그래서 여기 보면 말소 등기 없이, 여기 지금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러면 등기는 등기부에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갚아도 등기부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등기부에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떠한 등기의 내용이 무효이면은 반드시 그 등기를 나중에 말소해야지 없어지는 거지, 등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저당권이라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바로 아무 등기 없이도 바로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없죠. 근데 등기부에는 지금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의리란 놈이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등기부에는 등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요, 몰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경매를 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경매도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저당권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데 이것을 속이고 우리 이 갑의 건물이나 A의 건물을 경매했다 할지라도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할 수 있다? 무효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등기를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요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이제 봐봐요. 이 건물이 누구 것이죠? 이 건물이 소유자가 누구죠?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 다 갑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갑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럼 뭐를 봐야 돼요? 건물이 신축이 되죠. 신축이 되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등기부를 보는 거야. 등기부. 등기부를 딱 봤더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아, 1번 갑으로 이렇게 딱 돼 있네. 등기부가. 이것을 뭐란다? 공적인 장부를 게시했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장부를 밖으로 내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딱 보면은 아, 소유자가 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요, 이것을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요 갑의 소유라고 믿고 우리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믿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1번 이렇게 갑했어요. 여기요 2번요 울로 이렇게 등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축은 누가 있냐? A가 신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놈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이죠. 무효인데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몰라요. 왜? 등기부에는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가 아니고 그냥 등기부에는 갑이라고 돼 있으면 아, 갑이 소유자인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등기를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가지고 등기 서류만 본단 말이죠. 알죠? 등기 서류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로 저당권자냐 아닌지는 등기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다른 점이에요. 독일은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이 실질적 심사주의는 갑하고 우리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등기관 앞에 나와가지고 매각한 사람 맞습니까? 맞다. 매수한 사람 맞아요? 맞다. 그걸 확인하고 등기를 해줘. 그런데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했다겠죠. 그럼 모든 책임 갑이 지는 거예요. 그럼 매매도 안 했는데 매매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등기 무효잖아요. 그래도 무효든 말든 관계없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을을 소유자라 보고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죠. 그럼 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주의란 말이죠.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갑이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이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죠. 그럼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서류가요. 서류가 갑에서 을하고 계약을 했다고 서류가 딱 구비돼 있죠. 그럼 등기관은 뭐만 쳐다보냐? 우리가 등기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할 서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될 서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그냥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잔금을 줄 때 집을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을 줄 때 중개업자 사무소, 우리가 중개업자잖아요. 중개업자 사무소에 누가 와 있냐? 제일 먼저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어. 그 법무사 사무장이 저 옆에 딱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면 중개업자가 잔금이 갔다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주고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을 딱 주면은 이제는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법무사 사무장이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매수인한테 미리서 다 알려줬으니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냥 법무사 사무장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니네 둘이 얘기하든 말든 싸우든 말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요 서류 작성해가지고 접수시켜가지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요 둘이 진짜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뭐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등기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만약에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조금만 자기가요, 뭐를 한다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요, 뭘 할 수 있다. 충분히 위조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 갑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믿고,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이것을 뭐란다?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그래가지고 을이 등기를 가져왔다가 할지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되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죠. 아무리 이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등기를 내가 가져왔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란다?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그래서 갑의 등기가 무효면 내 등기도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이거 요 복불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뭐가 나오냐? 국민신문고에 보면 청원이 들어와. 입법 청원이 뭐라고요? 등기의 공신 원칙을 좀 인정해달라고. 왜? 중개업자가 한번 당했거든요.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데요, 자기는 유효라고 믿고 어떻게 알아, 중개업자가? 근데 알고 보니까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의뢰인들은 누구를 갖다 잡아먹어요? 중개업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가가지고 주리를 틀고 머리를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당할 만큼 당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신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실무상에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당하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입법 청원을 하죠. 그런데 누가 클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공신 원칙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일반인들이 공신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청원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발장 형식으로 청원을 해야지. 그러면은 사람들 어때요? 뭘 당했나고 클릭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보고 거래했는데 소유자가 아니라 가더라. 그래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 청원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왜요? 국민신고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고 그 등기 국가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남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회수가요 2명밖에 없어.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알겠죠? 딱 2명.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입법 청원이 안 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지금 저당권이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지금 소멸되고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만약에 이 을 앞으로 지금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이니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가 되기 전에는 그냥 등기가 있으니까 누가 저당권자처럼 보여요? 을이 저당권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병이 그것을 이전받는다 이 말이죠. 병이 을한테 저당권을 이전받아.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갚았다. 돈을 딱 갚으면 영수증을 받은가 동시에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비록 등기가 남아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만약에 이 을이란 놈이요, 이것을요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그런데요, 이 무효인 등기인데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가? 여러분요, 우리 어제요 합격하셔가지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젯밤에 이제 학원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들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뭐가 나냐면 말소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게 전세권 말소 등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당권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요 전세를 들어가. 전세권을 들어가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 전세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지 않으면 여기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1억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만 해도 돼. 전입신고만 해도 등기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알겠죠? 그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기간이 끝났을 때가 문제예요.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안 줘. 나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나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어. 바로 그 다음날. 그런데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경매를 못 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알죠? 먼저 내용증명 보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왜?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증명을 한 2번 정도 보내서 거기서 언제까지 달라고 하고 돈 안 주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을 제기하면 또 한 달 이상 걸려. 만약에 그 소송 기일을 잡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를 해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늦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누군가가 전세를 들어와서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해야 돼요. 알죠? 아무것도 없다 해서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정말로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세권도 우리가 이제 그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쓰죠. 그런 경우는 등기화 표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전세기한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안 주죠. 그럼 바로 그냥 보증보험에다가 돈 달라 하면 되죠. 그럼 보증보험은 나한테 돈 내주고 보증보험이 이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샀다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차라리요, 항상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경매를 많이 돈 안 줘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시행할 때 경매 실행 비용이나 경매를 실행할 때 드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죠? 여기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보증 있죠? 보증 쓰는 비용이 다 비슷비슷해.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보증을 쓰는 게 나아. 알겠죠? 그래서 서울시형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 쓰는 거. 그게요, 가장 낫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럼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 하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말소를 하려면 말소 비용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말소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다 갚았단 말이죠. 갚았는데 아직 등기가 무효인데 아직 말소를 하기 전이야. 말소를 안 했어. 말소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돈 다 갚았는데 갑자기 또 돈을 빌려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은행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죠. 돈 좀 빌려달라. 그럼 은행이 알았다. 보니까는 등기가 말소가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는 등기 말소하고, 알겠죠? 말소하고 다시 또 저당권 설정해야죠. 그럼 말소하는데 비용 5만 원 들고 또 저당권 설정하면 또 100만 원 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손해잖아요. 돈 빌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이해관계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 등기가, 우리는 등기 외에는 유효다 무효다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등기를 그냥 똑같이 1억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등기를 그냥 씁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씁시다. 그것을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뭐를 지금 여기서 보냐면, 지금 채권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을 빌려주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저당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것을 무슨 권리라고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주된.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고 난 다음에, 주된 권리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된 권리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된 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종된 권리가 있지, 채권, 돈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저당권만 설정하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언니하고 동생이 있단 말이죠. 언니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형부가 불안한 거예요. 사업이 힘들니 어쩌니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가 언니가요 동생한테요, 야 니네 제부 제부 이름으로 저당 좀 잡아줘 이렇게. 실제로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는데 저당 잡았죠?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등기를 딱 보면 저당권 등기가 10년 전에 있는 저당권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 왜요? 이런 경우죠. 자기네들이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실제로 돈 빌린 적이 없잖아요. 여기도 돈 빌려준 적 없잖아요. 그 둘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등기부를 쳐다볼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돼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얘기하죠. 그냥 우리 동생이 그냥 해놓은 거라고. 그러면 그 저당권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에요. 우리 먼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빌려주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채권에 대해서 뭐라 한다? 담보하기 위해서 잡는 게 뭐라 한다?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고,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만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것은 뭐냐? 주된 권리가 있어야만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가 없으면, 채권이 없으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재밌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요, 이런 봐. 의리 가반대 여기 누가 저당권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의리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저당권이지만 저당권 채권이 있어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성립상의 부정성이죠. 그럼 만약에 이 의리요 채권자가 아니라 해봐. 채권자가 아니다. 그럼 의리 채권자가 아니다 말은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별말이 아니고 또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알았죠? 자, 이 사람이 갑이요 채무자가 아니야. 그러면 갑이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채무가 없다. 저당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성립상의 부종성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면 무효이다. 채권자 아닌 자를 저당권자로 하면 무효이다. 알겠죠?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제3자와의 합의가 있으면은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이제 시골에서요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아들내미가요 인서울에 가지고 서울에다가요 대학을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돈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집주인요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을하고 이제 아버지가 돈을 주죠. 을한테 1억 원을 주죠.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줬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뭐를 해야 돼? 전세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 등기를. 아까 말했죠. 돈을 준 사람이 전세권자, 돈을 준 사람이 전세권자, 돈을 준 사람이 근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돈을 주면서 주인한테 얘기하죠. 우리 아들내미가 병인데 우리 아들내미한테 전세권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뭐라 한다? 이 사람이 그럽시다. 이렇게. 아들한테도 아들 너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자. 예 알았어요. 그러면요 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뭘 할 수 있다? 전세권,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 이런 합의란 말이 없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여러분요 보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채권이 양도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저당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요 저당권을 하나를 이제 양수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저당권을 양도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받는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한단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요 저당권자가 누구였어요? 저당권자가 지금 누구였어? 을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을 병한테 넘긴다 이 말이죠. 저당권을. 이 저당권이요 채권 지금 1억이 있는 거 이 채권을 내가요 봐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요 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가는데 자기는요 그러면 돈을 빌려가면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돈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 을이 병한테 얘기하죠. 내가 갑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너 1억 채권 이거 너가 가져가고 너가 나 대신 저당권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채권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몇 번? 항상 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저당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너 채권 가져가. 그리고 또 뭐도 가져가? 저당권도 가져가. 이해되셨나요? 이걸 저당권을 양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어때요? 을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아까 성립상의 부종성.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을이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을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전한다고 하죠. 이전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설명을 해.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책에는 다 있으니까. 자, 지금 보면 이전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 지금 누가요? 을이죠. 을이 지금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뭘요? 채권을 넘겨야 되죠. 그럼 저당권도 을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병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항상 여러분요,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재벌부탕인데 뭐 이거 가지고요 공부를 한 몇 퍼센트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건 대학 재벌부탕인데 대항한다 이 말이죠. 수도 없이만 나오죠. 민법에서 제3자의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 책에 보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대항한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런 말이 나와.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으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죠.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채권을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한테 넘겨. 채권을 양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을 뭘한다?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을이 병한테 넘겼죠. 이걸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양수인. 그러면요, 생각해봐. 지금요, 계약은 누구하고 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런데 을이요, 갑은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럼 갑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갑은요, 병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병은 갑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오늘 갑자기요, 갑한테 가지고 나한테 돈 1억 내놔. 그러면 갑은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당연히. 여러분 줘요? 우리 그걸 준다 한다면 그것은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에게 계약을 했잖아요. 갑에게 계약을 하고 또 이 병은 을하고 또 양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 병은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병은 을한테는 권리를 주장하고 을은 갑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갑이 병한테 병이 갑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한테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받을 수 있는 돈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 날 돈을 갚아라 했는데 채권 양도는 5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넘겼단 말이죠. 내가 오늘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돈 줘. 나한테 갚지 말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이 을이요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다고 갑한테 뭐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통지를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계약해서 을한테 채권을 넘겨받았죠? 이 을한테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을 을한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대로 주장한다.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병은 을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항한다.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말은 일단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채권을 가져왔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지금요 경민 씨가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만 원을 빌려줬어요. 알겠죠? 또 그런데요 이 갑은요 또 병한테 또 만 원을 빌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그래?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돈 내가 사실은 내 친구 빌려줬어. 친구한테 갚으러 갈게. 너 그럼 친구한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내가 그럼 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게. 그러면 얘기해놔 이러죠. 얘기도 안 했는데 우선 뭐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뒷목 잡고 만 원 내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얘기해놔. 그 얘기해놓으란 말이 뭐다? 통지해놔. 이 말 통지해놔. 그러면 나는 병은 갑한테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을한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하고 갑하고의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 봐. 지금요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1억 원을. 병은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1억 원을. 그런데요 뭐라 한다? 갑이 병한테 을한테 가서 받아 그랬죠. 그러면서 채권을 넘겨줬죠. 자기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병한테 넘겼죠. 그럼 넘기면은 항상 계약은 두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넘기면 무조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채권자는 갑은 빠지고 병이 채권자예요. 단 채권자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을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줄 뿐이단 말이에요.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 알겠죠?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니까 못 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 한다? 전화 또 하겠죠 갑한테. 야, 연락 안 했어?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연락할게. 카톡으로 해줘. 띵 해가지고 빨리 병한테 돈 갚아 그러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대항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에 갑이요 병한테 채권을 넘겼죠. 을에 대한 채권을 넘겼죠. 넘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깜빡했고 을한테 그것을 통지를 안 했죠. 통지를 안 해도 채권을 넘겨받으면은 우리가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통지를 했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 을한테 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갑은 을은 뭐라고 그래? 나는 갑한테 연락받은 게 없으니 너한테는 돈을 못 갚아. 나는 갑한테 갚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무조건 채권자가 돼. 갑이 통지 안 했어도. 알겠죠? 나는 채권자인데 뭐 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채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병은 을한테 1억 원을 받을 권리, 채권은 있는데 그것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통지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채권 항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항상 당사자 간이라든가 갑과 을이라든가 두 사람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두 사람이죠. 그럼 무조건 채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무조건 채권이야. 채권은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채권은 무조건 두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을은 언니고 여기 병인 동생이에요.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이 돈이 없어. 근데 동생은 돈이 많아. 동생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채권은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지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요 갑이요 A라고 하는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요 B는요 아내예요. 남편은 돈이 없고 아내는 돈이 많아요. 아내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자기는 빚을 왕창 지고, 알겠죠? 상대편 배우자한테 돈을 몰아넣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식한 남자들은요 남편 와이프한테 아예 돈 안 주는 무식한 사람이 있죠. 자기 혼자 막 통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망해. 그리고 뭐하고 이혼당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게 바로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방도를 마련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채권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 그 두 사람 간의 거래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설령 대항 요건이 없다 할지라도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특정인과 특정인 무조건 사람과 사람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방금 채권이다. 알죠? 특정인과 특정인 합의로 채권이 일단 양도가 되죠. 그럼 병이 무조건 채권자가 돼. 아까 얘기했죠? 채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뭐가 없어도 대항 요건이 없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채권을 넘겼어. 그러면 병이 이제 돈을 받으러 가야 되겠죠. 누구한테? 갑한테. 근데 갑한테 을이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병이 갑한테 가면 갑이 뭐라고 그래? 나 을한테 통지 받을 때까지 돈 못 줘 그러죠. 돈 못 줘 이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병 너가 채권자인 것은 뭐한데? 알겠는데 이 말이잖아요. 너가 채권자인 걸 알겠는데 나 돈 못 줘. 그러면 갑한테 을한테 연락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통지가 없어도 다른 말로 하면 대항 요건이 아직 없어도 채권은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병이 채권자가 됐죠? 그럼 저당권도 같이 이전해야죠. 우리가요 주된 권리가 봐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죠? 밑에 쫄따구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죠. 그 쫄따구가 뭐예요? 종된 권리예요. 윤석열이가 뭐예요? 주된 권리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그만두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돼요?
비서진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비서진이 내 청와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얘는 괜찮아. 난 절대로 끝까지 말뚝 받는다.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윤석열이 딱 대통령 만두죠. 밑에 있는 비서진들은 말뚝 박을 수 없어.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잘라버려. 알겠죠? 잘라버릴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럼 봐봐, 잘 봐봐. 비서진이요, 비리를 저질러서 그만뒀어. 그러면 대통령 그만둬, 안 둬? 안 두죠. 종된 권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주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권리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만료가 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해됐나요? 종된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서 주된 권리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밑에 있는 그 좀 있잖아요. 그 애들도 같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죠. 이해됐죠? 그것을 말한다. 같이 가죠. 수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밑에 있는 것들도 따라가야 돼. 아래 것들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김건희인가 이건희인가? 이건희는 아닌데? 김건희? 같은 건희여가지고요. 그래서요, 그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요, 그 종된 권리도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우리는 아직 여기서 시험이 안 났어. 알겠죠? 여기. 다른 데다 시험이 났는데. 우리가 대항 요건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뭐 한다? 갑에게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같은 것을 이해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알겠죠? 일단 채권을 양도받으면 병이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그럼 병이 채권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도 누구한테 이전해야 돼?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주된 권리. 채권이 주된 권리고, 여러분요, 방금 듣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메모리하는 것하고 서로가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안 되는가 봐요. 알겠죠? 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뭐도 같이 이전한다?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종된 권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지금 채권이요,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 저당권도 을에서 누구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병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이게 중요해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채권자죠? 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저당권이 어떻게 해야 돼? 저당권이 누구한테로 바뀌어야 돼요? 병 앞으로 바뀌어야지. 그럼 저당권이 병 앞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저당권이 종된 권리, 저당권이, 이건 종된 권리는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이요, 병한테 이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무조건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이전하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물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해.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알겠죠? 물권적 합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한다? 부기 등기가 있어.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우리가 주등기 보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뭐가 가능하다? 경매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병이 채권자죠. 병이 채권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당권도 병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병이 뭐가 돼요? 저당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고 저당권자니까, 내가 저당권자니까 뭘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다시 여기 중요해. 자, 채권 양도에 있어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지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요.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의, 물권적 합의.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누구하고 을하고 누구하고 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이전을 할 때는 양도인 을하고, 을이죠, 양수인 병하고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이게 중요해. 합의만 있으면 되고, 우리 방금 앞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만 있으면 된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어. 2번이나. 이건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뭐가 시험에 안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시험에 안 나온 게 지금 이게 안 나왔다. 이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저당권 설명을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 방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 알죠? 여러분들요, 특히 채권 양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제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 정도가 이해가 됐으면 지금부터요, 여기 물상 대위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꼭꼭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 보시고, 자, 물상 대위권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런 봐요. 우리가 물상 대위성 먼저 유치권이 없다. 이거 잘 아시고, 유치권은. 왜냐면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물건이 멸실되죠? 그럼 점유를 상실해요. 그래야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물상 대위성, 이것은 아직 우리가 유치권을 안 했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란 말이죠. 이러면 물권이라는 게 뭐죠? 물권. 소유권이 뭐예요? 이러면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물건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또는요 저당권이죠.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은요 소유권하고 지금 저당권하고 개념은 잘 안 배워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물건인데, 물건은 뭐야?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을이죠. 을이 뭐죠? 물건은 여기 건물이죠. 여기 건물.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 내가 지금 소유자죠. 보라고, 소유자죠. 이건 내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갑이 물건 이것을 뭔다 잡는 거죠. 이렇게 그걸 지배한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인지 멸실해 버린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공용징수가 된 거예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러니까 뭐냐면 멸실되던 것은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화재가 됐다 해봐. 그러면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배할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지배할 거 없으니까 어때요? 물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건물이 멸실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배할 게 없고, 지배할 수 없으니까 물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요 갑의 집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죠. 근데 갑의 집이 불타버리죠. 그럼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런데요, 갑의 집이 불탔는데요, 희한하게 거기서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보험금이. 건물이 불탔는데 보험금이 났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봐봐.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 가치를 따진 것은 돈을 얘기해. 돈을 얘기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지금요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가요. 5만 원짜리가 2000년에 5만 원짜리가 있고요. 여기요 2010년에 5만 원짜리가 있고요. 지금 2023년에 5만 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요 어느 것이 제일 비싸요? 여기 2000년하고 2010년, 2020년 어느 것이 제일 비싸요? 2000년? 그럼 2000년에 5만 원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귤이 2박스인데, 그러면은 2020년에 5만 원짜리 가져가면은 귤을 반 박스만 줘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도에 5만 원이나 2020년에 5만 원이나 지금 가치는 어때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 돈이나 새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뱃돈 준다 그러면 새돈 신권으로 바꾸고 가죠. 그것은 그냥 기분인 것이지. 알겠죠? 신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2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5만 원짜리 새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걸 가치라고 그래. 그래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많이 달릴 수 있는 것은 화폐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폐 수집이라는 사람은 5만 원짜리를 1년 보러 가 있어. 뭐 나 해가지고 맨 뒤에가 있잖아요. 맨 끝에가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모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번호가 1, 2, 3, 4 있죠. 이 번호를 똑같이 해가지고 10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은 사람도 있다고요. 되게 어렵죠, 그러거든요. 그 같은 1년 번호가 뭐 32만 7,561, 2, 3, 4, 5, 6, 7, 8, 90.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걸 딱 모아놓으면 이것은 10장이면 50만 원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것은 화폐 수집가한테는 5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될 수 있어. 500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10장이면 분명히 50만 원인데 계속 여기서 500이래.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맛이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화폐 수집하고 이렇게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신라시대 때 토기 물 부으면 물 다 새요. 그렇잖아요.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그것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하잖아요. 그 우리 보면은 참 별 희한한 취미도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부으면 새는데 그걸 새는 바가지를 가지고 5억에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5만 원짜리는 국권이든 신권이든 다 5만 원 똑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치하고 물건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돈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화폐 수집용
돈은. 그것은 가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싸질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럼 이걸 보시면 여기 화재보험금이잖아요. 화재보험금은 가치죠. 즉 뭐냐면 건물이 멸실이 돼가지고 뭐로 바뀌었어? 돈으로 변형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다른 말로 뭘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돈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원래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 위에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데 봤더니 건물이 없어지고 보험금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쫓아가는 거예요. 보험금을 뭐라 한다? 돈, 물건이라고 그랬죠? 이 물건 위에 그것을 물건 위에 윗상자,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물건 위에 미친다,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봐, 우리요 만약에 이 건물이 불타버리면 보험회사 삼성화재는 이 건물이 불탔는데 이 건물이 물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무조건 보험금을 누구한테 준다? 갑한테 줄 거 아니에요. 보험금을 갑한테 지급해봐. 보험금이 갑한테 간다. 그럼 갑이 그 돈을 챙겼다가 행여나 을한테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죠. 자기 집도 불탔는데 그거 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돈을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죠. 그 막는 것을 말한다? 압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하죠? 그 막는 것을 압류, 그것을 뭐를 한다? 특정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돈 그거 갑한테 주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권리자니까 이렇게. 그것을 압류.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언제 압류하냐? 언제 압류하면 여기 이게 중요해. 3번 지급되기 전까지. 갑에게 채무자 갑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알겠죠? 중요하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압류해야 돼요?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해.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압류하더라도 관계없어. 압류만 하면 돼. 누구의 압류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압류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압류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누구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압류하려고 했더니 압류하기 전에 어느새 이 갑이 누구죠? 채무자에게 지급이 돼버린 거예요. 또는 후순위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이미 줘버리면 이때로 들어간다.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 물상대위가 안 돼요. 물상대위는 안 돼. 언제까지 압류를 했죠?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했죠. 압류 전에 지급되지. 압류 전에. 그럼 물상대위는 안 돼요. 물상대위는 안 되고 갑한테 그 돈 내가 받아가야 될 돈인데 너한테 있으니까 돌려달라.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한테 지급되죠. 후순위? 그럼 후순위한테 지급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후순위한테 지급되면 그건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누구한테 지급됐느냐? 알겠죠? 채무자한테 지급되면 반환 청구해. 후순위한테 지급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아시겠죠? 자 다시 이건 중요하다고 지금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만약에 멸실훼손 공용진수가 있다. 그걸 가치적 변형물이다. 그러면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한다? 압류를 한다. 이미 지급되면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언제까지 압류한다? 지급되기 전까지. 누가 압류한다? 누가? 제3자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압류하기 전에 이미 돈이 지급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물상대는 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지급됐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한테 지급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딱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뭘 보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자,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냥 말을 가분이란 말이에요. 분이라는 것은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눈다. 그럼 가라는 것은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불이란 거 뭐예요? 불이란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눌 수가 없다.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갑의 건물 4층짜리 건물에다가요. 여기다 을이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려주고요. 저당을 잡았어. 4층에다 4억 빌려주고.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요 3억을 갚았어. 3억을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의 집이 4층이니까 4억을 주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3을 갚았죠. 그럼 4분의 3을 갚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그러면 4분의 3, 저당권이 3층하고 4층, 2층, 3층까지 놓고 저당권이 1층에만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당권을 채권으로 저당권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4억인데 3억을 갚았으니까 4분의 3은 없어지고 1층에만 저당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가분 나눌 수가 없어. 채권 돈을 다 갚을 때까지 4억이죠. 4억인데 3억 9,999 3억 9,990 아닌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억 9,999만 9,999원 알겠죠? 갚았는데 얼마 남았어? 1원 남았죠? 그래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그걸 불가분.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불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머지 여기 두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아까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수도 없이 봐봐. 자,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 했죠? 주된 권리죠. 여러분이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했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이 없어지죠. 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이 없어지잖아. 채권이 없으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윤석열 임기 끝났어. 그럼 밑에 비서진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저당권도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는 지금 이것만 배웠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다 배울 거예요.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있는 거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고요. 요역지 전유 부분 아파트죠. 이건 아파트 101호를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적으로 소유해 나 혼자만. 그걸 전유 부분이죠. 이 전유 부분 있고 대지 아파트 그 땅 있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있고 대지상권이 있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 네 가지인데 지금은 뭐만 하나 본다? 저당권을 먼저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나면은 뭘 한다?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지금 이 첫 시간하고요, 지금 이번 다음 시간의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 저당권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다른 것들이 다 이해가 돼.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당권에서 물건이 경매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딱 배우면 여러분들이 경매학원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우리 보면 중개업자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개사 자격증 따고 와서 또 경매학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매학원을 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게 경매학원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경매 강의라는 선생님들을 만약에 공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앉혀놓고 경매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기본적인 건 강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그냥 실전 경매를 한단 말이죠. 경매할 때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학원 가게 되면 보통 경매학원이 보통 한 150만 원씩 뭐 초급 중급 해가지고 다 끝나면 한 500만 원이 넘게 들 거예요. 알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경매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나부터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법원이 있잖아요.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법원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사이에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아마 경매가 지금 아직 물건이 많지 않으면 월요일 날 할 거예요. 많아지만 한번 수요일 하나 더 열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들이 낙찰폭이 어떤 것들은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